안녕하세요. 저는 5살 아이를 키우며 직장 생활을 하고 있는 38살 워킹맘입니다. 부부라는 게 살다 보면 섭섭한 일도 생기고 때로는 시댁 문제로 얼굴 붉힐 일도 있기 마련이잖아요. 그래도 제 남편은 겉보기엔 둥글둥글하고 적어도 선은 지킬 줄 아는 사람이라고 굳게 믿었습니다. 가끔 며느리로서의 도리를 당연한 듯 요구할 때면 야속하기도 했지만 아이에게 다정한 아빠니까 원래 심성이 꼬인 사람은 아니니까 하며 제 자신을 다독여 왔어요. 하지만 그 모든 다정함과 이해심이 저를 완벽하게 속이기 위한 가면에 불과했다는 걸 저는 이번 명절 고속도로 한복판에서 뼈저리게 깨달았습니다. 명절 연휴 남편 없이 아이를 태우고 시댁으로 내려가던 고속도로에서 차를 돌려 마주하게 된 그 기막힌 진실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 합니다. 사건의 발단은 본격적인 명절 연휴가 시작되기 전날 밤이었습니다. 평소라면 퇴근 후 소파에 누워 텔레비전만 보던 남편이 그날따라 베란다 창문을 반쯤 닫고 누군가와 심각하게 통화를 하고 있었어요. 물을 마시러 주방에 나왔던 저는 우연히 남편의 목소리를 듣게 되었습니다. 아, 걱정하지 마시라니까요. 그 돈은 적금 깨면 무조건 나옵니다. 네, 제가 내일 당장 깔끔하게 해결할게요. 목소리를 한껏 낮춘 채 누군가를 안심시키는 듯한 말투, 누구랑 통화하냐고 묻자 남편은 화들짝 놀라며 휴대폰을 등 뒤로 감췄습니다. 아니야. 회사 후배 녀석이 급하게 전세금 대출이 막혔다고 해서 내가 아는 은행 지점장님 연결해줬거든. 그때까지만 해도 저는 그 말을 곧이곧대로 믿었습니다. 오지랖도 넓다고 핀잔을 주며 방으로 돌아갔죠. 지금 와서 생각해보면 그 늦은 밤에 굳이 베란다까지 가서 속삭이듯 말해야 할 이유가 없었는데 말입니다. 다음 날 아침 남편의 수상한 행동은 더욱 노골적으로 변했습니다. 원래 저희 부부는 명절 전날 오후 늦게 출발해 시댁에 먼저 들르는 것이 6년째 굳어진 관례였습니다. 그런데 남편은 새벽 6시부터 일어나 거실에 짐을 끌어다 놓고 부산을 떨기 시작했어요. 여보 일어나봐. 나 오늘 오전에 거래처 쪽에 큰 결함이 터져서 급하게 수습하러 가봐야 할 것 같아. 당신 먼저 지훈이 데리고 시가로 출발해. 나 일 끝나는 대로 바로 KTX 타고 내려갈 테니까. 자다가 깬 저는 황당해서 남편을 빤히 쳐다봤습니다. 오늘부터 연휴 시작인데 거래처에 문제가 생겼다고? 나 혼자 지훈이 데리고 그 막히는 길을 운전해서 가라고? 아, 나도 미치겠어. 부장님이 나더러 책임지라고 난리치는데 어떡해. 어머님 혼자 제사상 준비하시려면 힘드실 텐데 당신이 먼저 가서 좀 도와드려. 그리고 당신 차 엔진오일 갈 때 지나서 장거리 뛰기 불안하잖아. 내 차 타고 가. 내가 짐 다 실어놨어. 남편은 제 대답은 듣지도 않은 채 아이의 카시트까지 떼어 자신의 차로 옮겨 달고 있었습니다. 평소 같았으면 같이 가자고 버텼겠지만 안절부절 못하며 시계를 쳐다보는 남편의 얼굴이 너무 다급해 보여 결국 저는 대충 씻고 아이를 챙겨 집을 나설 수밖에 없었습니다. 고속도로 상황은 그야말로 지옥이었습니다. 명절 전날 오전부터 쏟아져 나온 차들로 톨게이트를 빠져나가기도 전부터 주차장을 방불케 했어요. 뒷좌석에서는 잠에서 깬 5살 지훈이가 답답하다며 칭얼거리기 시작했고 저는 꽉 막힌 도로 위에서 브레이크만 밟았다 뗐다를 수백 번 반복하고 있었습니다. 시댁까지는 평소에도 4시간이 걸리는 거리인데 내비게이션에 찍힌 도착 예정 시간은 이미 7시간을 넘어가고 있었어요. 그렇게 길바닥에 갇힌 지 3시간쯤 지났을 무렵이었습니다. 아이가 배가 아프다며 화장실을 찾기 시작해 저는 비상등을 켜고 차선 하나를 억지로 비집고 들어가 겨우겨우 휴게소로 차를 돌렸습니다. 화장실을 다녀온 아이의 손에 핫도그 하나를 쥐어주고 저도 차가운 커피를 한 모금 들이켰죠.
피로가 몰려와 운전석 시트를 뒤로 젖히고 잠시 눈을 감으려던 찰나 조수석에 던져둔 휴대폰이 요란하게 울기 시작했습니다. 화면에 뜬 이름은 오빠였습니다. 친정 오빠는 지방공단에서 교대 근무를 하고 있어서 이번 명절 당일 저녁에나 친정 본가에 도착할 예정이었습니다. 내일 와야 할 오빠가 이 시간에 웬일인가 싶어 전화를 받았습니다. 오빠 무슨 일이야? 너 지금 어디야? 수화기 너머로 들려오는 오빠의 목소리는 평소의 차분한 톤이 아니었습니다. 무언가에 쫓기는 듯 혹은 극도의 화를 억누르는 듯 끝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어요. 나 고속도로지. 시댁 내려가는 길인데 차가 너무 막혀서 이제 겨우 첫 번째 휴게소 들렀어. 톨게이트 넘었어? 그 동네에 빠져나가는 톨게이트 지났냐고. 오빠의 다그치는 듯한 목소리에 저도 모르게 신경이 곤두섰습니다. 아직 안 넘었어. 여기서 10분은 더 가야 돼. 근데 오빠 왜 그래? 무슨 일 있어? 순간 전화기 너머로 한숨 같은 거친 숨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그리고 이어진 오빠의 한마디는 제 귀를 의심하게 만들었습니다. 아직 휴게소지? 무조건 차 돌려. 뭐? 무슨 소리야? 나 지금 지훈이 태우고 이유 묻지 말고 지금 당장 차 돌려서 본가로 와. 매제랑 안사돈얼은 지금 여기 와 계신다. 손에 쥐고 있던 차가운 커피잔의 얼음이 요란한 소리를 내며 흔들렸습니다. 누구? 그 사람이 거길 왜 가? 시어머니랑 같이 우리 집에 와 있다고? 아니, 아침에 분명히 거래처에 큰일이 터져서 출근한다고 했는데 제 말이 채 끝나기도 전에 오빠가 말을 잘랐습니다. 회사 같은 소리 하네. 아버지 지금 쓰러지시기 일보 직전이니까 묻지 말고 무조건 밟아서 와. 딴 데 세면 나 매제 얼굴 안 보고 경찰 부를 거니까 알아서 해. 전화는 일방적으로 끊어졌습니다. 화면이 까맣게 꺼진 휴대폰을 멍하니 내려다보며 저는 숨을 쉴 수가 없었습니다. 방금 내가 무슨 말을 들은 거지? 내 남편이 시어머니와 함께 우리 친정에 가 있다고? 명절 연휴가 시작되는 이 아침에 나를 먼저 시댁으로 내려보낸 그 시간에 머릿속에서 간밤에 남편이 베란다에서 속삭이던 통화 내용이 불쑥 튀어올랐습니다. 그 돈은 적금 깨면 무조건 나옵니다. 등줄기를 타고 식은땀이 흘러내렸습니다. 아이를 카시트에 단단히 고정시키고 저는 핸들을 쥔 손에 힘을 꽉 쥐었습니다. 그리고 내비게이션의 목적지를 시댁이 아닌 친정 본가로 거칠게 바꿨습니다. 차가운 에어컨 바람을 맞으며 비상등을 켠 채 휴게소를 빠져나와 유턴 차선으로 진입하는 동안 제 안에 있던 남편에 대한 마지막 믿음의 끈이 서서히 타들어가고 있었습니다. 대체 친정집 거실에서는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걸까요? 핸들을 쥔 손바닥이 끈적한 식은땀으로 젖어 들어갔습니다. 백미러로 뒷좌석을 힐끗 보니 지훈이는 휴게소에서 산 핫도그를 오물거리며 찬방만 멍하니 바라보고 있었어요. 평소 같았으면 아이 입가에 묻은 케첩을 닦아주며 다정하게 말을 건넸겠지만 지금 제 머릿속은 오직 친정집으로 가야 한다는 생각뿐이었습니다. 엄마, 우리 이제 할머니네 가는 거야? 아빠는 언제 와? 아무것도 모르는 지훈이의 천진난만한 질문에 왈칵 눈물이 쏟아질 것 같았습니다. 아니 지훈아, 우리 외할머니 집부터 먼저 가야겠다. 엄마가 거꾸로 가는 길을 잘못 들었네. 아빠는 나중에 볼 거야. 아이에게 애써 떨리는 목소리를 숨기며 내비게이션을 다시 세팅했습니다. 목적지 친정집. 아까까지만 해도 7시간이 찍히던 화면이 반대 방향인 도심 쪽으로 경로를 바꾸자 1시간 10분으로 뚝 떨어졌습니다. 고속도로 하행선은 주차장을 방불케 했지만 상행선은 텅 비어 있었죠. 그 1시간 남짓한 상행선 드라이브가 제 인생에서 가장 길고 끔찍한 시간으로 돌변할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휴게소를 빠져나와 국도를 거쳐 상행선으로 접어들자마자
저는 블루투스를 연결해 남편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신호음이 길게 이어졌습니다. 제발 받아라. 받아서 변명이라도 해봐라. 속으로 수백 번을 외쳤죠. 딸깍. 여보, 너 지금 어디? 고객님이 전화를 받을 수 없어 소리샘으로 연결됩니다. 수신거절이었습니다. 화가 치밀어 오르는 걸 꾹 누르고 이번엔 카카오톡을 쳤습니다. 신호 대기에 걸릴 때마다 떨리는 손가락으로 문자를 찍어 보냈어요. 당신 지금 어디야? 전화 왜 안 받아? 회사에 일 터졌다더니 우리 본가에는 어머님이랑 왜 간 건데? 당장 전화해. 문자 옆에 숫자 1은 금방 사라졌습니다. 제 문자를 읽고 있다는 뜻이었죠. 하지만 화면을 뚫어지게 쳐다봐도 답장은 오지 않았습니다. 참다 못해 다시 전화를 걸었을 때는 아예 전원이 꺼져 있다는 차가운 기계음만 귓가를 때렸습니다. 도망치는구나. 찔리는 게 있으니까 전화를 꺼버린 거구나. 차가운 에어컨 바람을 최고로 틀어놓았는데도 숨이 턱턱 막혀왔습니다. 도대체 왜 시어머니까지 대동하고 우리 친정에 간 걸까? 아니, 애초에 오늘 아침에 회사에 급한 일이 생겼다는 것부터가 새빨간 거짓말이었던 겁니다. 생각이 거기에 미치자 지난 며칠간 남편이 보였던 소름 끼치는 행동들이 하나둘 퍼즐처럼 맞춰지기 시작했습니다. 불과 3일 전 저녁이었습니다. 식탁에 마주 앉아 과일을 깎고 있는데 남편이 제 눈치를 슬쩍 보며 지나가는 말투로 툭 던지듯 물었었죠. 여보, 장인어른 퇴직금 묶어두신 예금 말이야. 이번 추석 연휴 직전에 만기라고 하시지 않았나? 아마 그럴걸. 아빠가 그거 찾아서 이율 높은 대로 다시 돌린다고 하셨으니까. 근데 그건 갑자기 왜 묻는데? 아니 그냥 요즘 은행 금리도 안 좋은데 장인어른 연세도 있으시고 하니 이상한 데 투자하셨다가 사기라도 당하실까봐 걱정돼서 그러지. 그때는 우리 아빠 노후 자금까지 챙겨주는 싹싹한 사이라고 참 고맙다고 생각하며 무심코 넘어갔습니다. 하지만 지금 떠올려 보니 그 질문은 단순한 걱정이 아니었습니다. 남편은 친정 부모님의 현금이 정확히 언제 통장으로 들어오는지 그 타이밍을 노리고 있었던 겁니다. 마치 사냥감을 곁눈질로 살피는 하이에나처럼 말이죠. 소름 돋는 깨달음은 거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오늘 아침 남편은 굳이 자신의 차를 저에게 내어주며 서둘러 짐을 실어보냈습니다. 제 차를 놔두고 왜 당신 차를 타냐고 물었을 때 제 차의 엔진오일 교체 주기가 지났다며 장거리 뛰기 불안하다는 다정한 핑계를 댔었죠. 저는 습관적으로 고개를 들어 앞유리에 달린 블랙박스를 쳐다봤습니다. 전원 램프에 불이 들어와 있지 않았습니다. 남편 차 블랙박스는 고장난 지 반년이 넘은 상태였어요. 고쳐야 한다고 몇 번이나 말했는데도 시간이 없다며 차일피일 미루던 바로 그 블랙박스였습니다. 그제야 모든 게 명확해졌습니다. 남편은 제가 운전 중 남길 수 있는 기록을 확인하지 못하도록 블랙박스가 고장난 자기 차를 저에게 떠넘긴 겁니다. 그리고 본인은 자신의 동선 추적을 숨기기 위해 멀쩡한 제 명의의 하얀 SUV를 몰고 처갓집으로 기어들어간 거겠죠. 어머님 혼자 제사상 준비하시려면 힘드실 텐데 당신이 며느리로서 먼저 가서 좀 도와드려. 나는 일 수습하는 대로 기차 타고 바로 내려갈게. 아침에 현관문에서 제 어깨를 다독이며 남편이 했던 그 가증스러운 말이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시댁에는 도리를 다해야 한다며 며느리 혼자 5살 아이를 태우고 7시간짜리 장거리 운전을 하게 만들어 놓고 정작 본인들은 가족끼리 돕고 살자며 처갓집 노후 자금을 털러 간 겁니다. 얼마나 치밀하게 계산된 동선이었을까요? 명절 전날 오전 하행성 고속도로는 한 번 진입하면 쉽게 빠져나올 수 없는 거대한 감옥과 같습니다. 제가 한번 그 길에 접어들고 나면 최소한 휴게소나 톨게이트를 지나기 전까지는
절대 차를 돌릴 수 없다는 걸 남편은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회사 일이 아니었어. 내가 고속도로에 갇혀 돌아오지 못할 그 2시간, 그 시간을 벌기 위해 나를 먼저 시댁으로 유배 보내듯 보낸 거였어. 분노로 이성이 차갑게 식어가는 기분이었습니다. 손끝이 파르르 떨렸지만 머릿속만큼은 그 어느 때보다 무섭도록 맑아졌습니다. 저는 빨간불에 차가 멈춰섰을 때 다시 친정오빠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역시나 오빠는 전화를 받지 않았습니다. 대신 짧고 단호한 문자 하나가 화면에 떠올랐습니다. 전화하지 마. 지금 상황 다 녹음하고 있으니까 빨리 와. 아버지가 충격받으셔서 숨 넘어가시기 직전이다. 평소 화 한 번 낸 적 없는 점잖은 오빠가 이런 문자를 보냈다는 건 지금 친정집 거실에서 상상도 못할 막장극이 벌어지고 있다는 뜻이었습니다. 아버지가 쓰러지시기 일보 직전이라는 오빠의 말이 제 이성을 완전히 끊어버렸습니다. 저는 입술에서 피가 날 정도로 꽉 깨물고 엑셀을 더 깊게 밟았습니다. 드디어 익숙한 친정 동네의 풍경이 눈에 들어오고 부모님이 사시는 아파트 단지 안으로 들어섰습니다. 브레이크에서 발을 떼고 지하주차장으로 미끄러져 내려가자마자 제 두 눈을 의심할 수밖에 없는 광경이 펼쳐졌습니다. 엘리베이터 입구와 가장 가까운 명당 자리, 그곳에 제 명의로 된 하얀색 SUV 차가 떡하니 주차되어 있었습니다. 진짜 왔구나. 내 차를 몰고. 시어머니까지 태워서 여기까지 기어코 쳐들어왔구나. 차 시동을 끄자마자 뒷좌석 문을 열고 지훈이를 와락 안아들었습니다. 아이는 굳게 굳어버린 제 표정에 놀랐는지 칭얼거리지도 않고 제 목을 꼭 끌어안았습니다. 엄마, 왜 뛰어? 외할머니 아파? 지훈아, 꽉 잡아. 엘리베이터 버튼을 누르는 제 손등에 파랗게 핏대가 섰습니다. 1층, 2층, 3층. 숫자가 올라갈수록 심장이 갈비뼈를 부수고 나올 것처럼 요동쳤습니다. 남편이 저희 부모님의 노후 자금을 노리고 있다는 건 이제 의심할 여지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대체 무슨 명분으로 어떤 뻔뻔한 낯짝으로 시어머니까지 모시고 와서 돈을 내놓으라고 패악질을 부리고 있는지 도무지 상상조차 되지 않았습니다. 띵! 경쾌한 알림음과 함께 8층 문이 열렸습니다. 익숙한 복도를 지나 저희 친정집 현관문 앞에 섰을 때 굳게 닫힌 묵직한 철문 너머로 시어머니의 앙칼진 목소리가 똑똑히 새어나왔습니다. 아니 사돈어른, 어차피 나중에 우리가 다 모실 건데 미리 좀 당겨 쓰는 게 죄입니까? 우리 애기 살려주는 셈 치고 이 서류에 도장 하나 찍어주는 게 그렇게 아까우세요? 그 오만한 목소리를 듣는 순간 제 안에서 마지막으로 남아있던 인내심이 툭 하고 끊어져 나갔습니다. 저는 지훈이를 한 팔로 고쳐 안고 도어락 덮개를 거칠게 위로 올렸습니다. 남편이 완벽하게 짜놓았다고 믿었던 그 2시간의 덫. 그 덫을 산산조각 내고 예정에 없던 시간에 등장한 저를 마주했을 때 그들 모자가 과연 어떤 낯짝을 할지 두 눈으로 똑똑히 지켜볼 차례였습니다. 삐빅삐빅. 비밀번호를 누르는 제 손끝에 서늘한 분노가 서려 있었습니다. 그리고 굳게 닫혀있던 현관문을 저는 인정사정 없이 열어젖혔습니다. 현관문을 열어젖히자 거실 안을 채우고 있던 시어머니의 날카로운 목소리가 거짓말처럼 뚝 끊겼습니다. 신발을 벗을 새도 없이 마주한 거실 풍경은 제 숨통을 조일 만큼 기가 막혔습니다. 친정아빠는 소파 구석에 기대어 창백해진 얼굴로 가슴을 부여잡고 계셨고 엄마는 아빠의 손을 꽉 잡은 채 하염없이 눈물만 훔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맞은편 평소 저희 부모님이 앉으셔야 할 상석에는 시어머니가 팔짱을 낀 채 거만하게 자리 잡고 있었죠. 그 옆에 선 남편은 식탁에서나 쓸 법한 나무 쟁반 하나를 받침대 삼아 저희 아빠 코앞까지 서류 한 장을 바짝 들이밀고 있었습니다.
친정오빠가 당장이라도 남편의 멱살을 잡을 듯 핏대가 선 얼굴로 앞을 막아서고 있었고요. 제가 지훈이를 안고 거실에 들어서는 순간 남편의 얼굴은 마치 귀신이라도 본 사람처럼 하얗게 질려버렸습니다. 아빠에게 들이밀던 쟁반이 미세하게 덜덜 떨리기 시작했죠. 여보, 네가 왜 벌써, 아니 톨게이트도 아직 안 넘었다고 했잖아. 차가 그렇게 막힌다며 여길 어떻게? 남편은 혀가 꼬여 제대로 된 문장조차 뱉지 못했습니다. 눈동자는 극도로 불안하게 흔들렸고 저와 제 품에 안긴 아이 그리고 제 등 뒤에 열려있는 현관문을 번갈아 보며 어쩔 줄을 몰라 했습니다. 소파 상석에 앉아있던 시어머니 역시 엉덩이를 들썩이며 당황한 기색을 숨기지 못했습니다. 아니 네가 여기 오면 어떡해? 어멈, 너 먼저 내려가서 제사상 준비하고 있으라고 애비가 그리 신신당부를 했는데 찌찌 며느리가 시댁 갈 생각은 안 하고 중간에 멋대로 차를 돌려? 그 적반하장의 호통에 저는 대꾸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굳은 표정으로 품에 안고 있던 지은이를 바닥에 내려놓고 오빠 쪽으로 살짝 밀어보냈습니다. 오빠, 지은이 방에 좀 데리고 들어가줘. 애 앞에서 험한 꼴 보이기 싫어. 상황을 파악한 오빠가 재빨리 아이를 안아들고 작은 방으로 들어가 문을 닫았습니다. 등 뒤로 방문이 닫히는 소리를 듣자마자 저는 성큼성큼 걸어가 남편의 손에 들린 서류를 획 낚아챘습니다. 남편이 흠칫 놀라며 서류를 뺏기지 않으려고 손끝에 힘을 주었지만 덤벼드는 제 기세에 짓눌려 손을 놓아버렸습니다. 서류의 정체를 확인한 순간 저는 기가 차서 헛웃음조차 나오지 않았습니다. 우연히 핸드폰을 훔쳐보거나 몰래 녹음기를 숨겨서 알게 된 추잡한 비밀 따위가 아니었습니다. 너무나 당당하고 너무나 뻔뻔해서 소름이 돋을 지경이었죠. 그건 다름 아닌 차용증이었습니다. 금액란에는 선명하게 일금 1억 원정이라는 글자가 적혀 있었습니다. 그 아래에는 남편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가 정갈하게 타이핑되어 있었고 더 기가 막힌 건 이름 옆에 남편의 인감도장이 벌써 시뻘겋게 씻겨 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서류 밑에 덩그러니 깔려있는 인감증명서까지 이건 우발적인 금전 요구나 실수가 아니라 철저하게 준비된 계획적인 범죄의 증거였습니다. 이게 뭐야? 1억? 당신 인감까지 아주 완벽하게 찍어왔네. 제가 차가운 목소리로 차용증을 흔들어 보이자 남편은 마른 침을 꿀꺽 삼키며 시선을 바닥으로 내리깔았습니다. 그게 말이야. 내가 요즘 회사가 아니라 밖으로 따로 하던 주식 쪽이 조금 꼬여서 당장 막지 않으면 내 목이 날아가게 생겼거든. 장인어른 예금 만기되신 거 아니까 나중에 이자 넉넉하게 쳐서 갚아드린다고 차용증 제대로 써서 온 거야. 나도 사위인데 가족끼리 그 정도 급전은 돌려 쓸 수 있잖아. 그 알량한 변명을 듣는 순간 치솟던 분노가 오히려 얼음물처럼 차갑게 가라앉았습니다. 가족? 1억을 빌리러 오는 가족이 명절 전날 며느리한테는 고장난 차 내어주면서 시댁으로 쫓아내고 자기는 자기 엄마 대동에서 처갓집 쳐들어와 우리 아빠 쓰러지기 직전인데 그 코앞에 남의 노후자금 내놓으라고 이딴 종이 쪼가리 들이미는 게 가족이 할 짓이야? 제 목소리가 날카롭게 거실을 울리자 남편 대신 시어머니가 벌떡 일어나 저를 향해 삿대질을 해댔습니다. 어디서 하늘 같은 서방한테 눈을 부릅뜨고 하겠어? 사위도 자식이야. 사돈어른, 어차피 나중에 늙고 병드시면 우리 애들이 다 모실 텐데 죽으며 썩어질 돈 자식 살리는데 미리 돈 좀 당겨 쓰는 게 죄입니까? 내 아들 기 살려주는 셈 치고 도장 하나 찍어주시는 게 그렇게 아까우세요? 우리 집사람으로 시집 왔으면 사돈댁 재산도 다 우리 애 거나 마찬가지지. 시어머니의 기적 같은 논리에 저는 숨이 턱 막혔습니다.
저를 우리 집사람이라 부르며 시댁 귀신이 되라고 희생을 강요할 때는 언제고, 저희 부모님이 평생 일궈놓은 돈은 며느리 남편인 아들의 몫이라 착각하는 저 이중적인 태도. 아, 이 사람들은 단 한순간도 나를 동등한 가족으로 본 게 아니었구나. 그저 자신들의 구멍난 주머니를 채워줄 만만한 자금줄로 생각했던 거구나. 어머님, 지금 저희 부모님 앞에서 뭐 하시는 겁니까? 그리고 당신 차용증? 돈을 구걸하러 왔으면 무릎을 꿇어도 모자랄 판에 이런 식으로 깡패처럼 협박을 해? 이딴 쓰레기 같은 종이 당장 찢어버려. 제가 끓어오르는 화를 이기지 못하고 차용증을 양손으로 쥐고 반으로 찢어버리려던 찰나였습니다. 두지 못해? 작은 방문을 열고 나온 친정오빠가 제 손목을 꽉 잡았습니다. 오빠의 눈빛은 그 어느 때보다 서늘하고 차분하게 가라앉아 있었죠. 그거 찢지 마. 그게 저 인간들이 우리 집 노인네들 상대로 강도짓하려 했다는 결정적 증거니까. 네 가방에 똑바로 챙겨둬. 오빠의 단호한 말에 남편과 시어머니가 흠칫 놀라 뒷걸음질을 쳤습니다. 오빠는 제 손에서 서류를 조심스럽게 빼내어 제 가방 깊숙이 넣게 한 뒤 그대로 현관문 앞에 섰습니다. 그리고는 휴대폰 화면을 들어 보이며 낮게 말했습니다. 경찰 오는 중이니까 두 분 다 여기서 더 소란 피우지 마세요. 나가시려면 경찰 앞에서 설명하고 나가시면 됩니다. 그 말과 함께 좁은 거실의 공기가 얼어붙었습니다. 스스로 파놓은 무덤에 도망칠 핑계까지 막혀버린 시어머니와 남편, 두 사람의 얼굴 위로 짙은 공포가 번지기 시작했습니다. 오빠가 현관문 앞을 막아서자 거실의 공기가 차갑게 굳었습니다. 경찰이 오고 있다는 말에 시어머니와 남편의 어깨가 동시에 움찔거렸습니다. 방금 전까지 처갓집을 제 안방이 있냐 누비며 큰 소리를 치던 두 사람의 얼굴에 처음으로 당혹감이 스쳤습니다. 이게 지금 무슨 짓이야? 형님, 비켜! 우리 나가야겠어. 남편이 짐짓 허세를 부리며 소리를 질렀지만 그의 목소리는 갈라진 채 볼품없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오빠는 현관문 앞을 거대한 벽처럼 막아선 채 주머니에서 자신의 휴대폰을 꺼내 화면을 톡톡 두드렸습니다. 화면 한가운데에는 붉은색 녹음 버튼이 숫자를 갱신하며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당신들이 현관문 밀고 들어와서 우리 아버지한테 서류 들이밀던 순간부터 지금까지 토시 하나 안 빠지고 다 녹음되고 있습니다. 경찰도 오는 중입니다. 남의 집 부모 상대로 돈을 내놓으라고 압박한 일, 경찰 앞에서 그대로 설명하시면 됩니다. 그 전까지는 거기 가만히 서서 내 동생 말에 대답이나 똑바로 하시죠. 평소 화 한 번 낸 적 없는 오빠의 서늘한 기세에 남편은 꿀먹은 벙어리가 되었습니다. 밖으로 도망치려 발을 구르던 시어머니 역시 현관을 막아선 오빠의 덩치에 밀려 주춤거리다 소파 끄트머리에 주저앉았죠. 스스로 파놓은 덫에 갇혀 옴짝달싹 못하게 된 꼴이었습니다. 저는 손에 쥔 차용증을 남편 눈앞에 흔들며 한 걸음 다가섰습니다. 말해, 이 1억 대체 어디다 날려먹은 거야? 당신 평범한 월급쟁이잖아. 회사 돈을 횡령이라도 했어? 남편은 제 눈을 마주치지 못한 채 시선을 바닥으로 굴렸습니다. 그게 친구가 확실한 정보라고 해서 코인에 조금 손을 댔는데 갑자기 폭락하는 바람에 그거 복구하려다 보니까 빚이 조금 늘어서 말이 채 끝나기도 전에 제 입에서 헛웃음이 터져나왔습니다. 코인? 시아버지 몰래 코인판 버리다 1억을 말아먹었다고? 그래서 그 빚 갚으려고 명절 전날 아내한테는 블랙박스가 고장난 당신 차 내어줘서 시댁으로 쫓아내고 당신은 당신 엄마 데리고 우리 아빠 노후자금 털러 온 거야? 제 날카로운 추궁에 남편의 얼굴은 수치심으로 벌겋게 달아올랐습니다. 그때 주저앉아 있던 시어머니가 벌떡 일어나
남편을 자기 뒤로 숨기며 악을 썼습니다. 아니, 사내대장부가 살다 보면 친구는 꼬드김에 넘어가서 돈 좀 잃을 수도 있지. 기죽은 내 새끼 살리겠다는데 처가가 돼가지고 그것도 못 도와줘? 어차피 그 돈 무덤까지 싸들고 갈 것도 아니면서 왜 내 아들만 쥐잡듯이 잡아? 정말 기가 막혀서 말이 안 나오는 논리였습니다. 저는 시어머니의 삿대질을 똑바로 마주보며 또박또박 쏘아붙였습니다. 사돈? 어머님이 방금 사돈이라고 하셨습니까? 며느리 혼자 운전시켜 시댁에 제물로 바쳐놓고 그 틈에 처갓집 털러 온 게 사돈입니까? 강도지. 뭐 강도? 이 기집애가 지금 시어미한테 못하는 소리가 없어. 시어머니 대접받고 싶으시면 시어머니답게 행동하셨어야죠. 며느리 친정아빠가 평생 피땀 흘려 모은 퇴직금을 당신 아들 도박빚 갚는 데 쓰라고 강요하는 게 정상적인 어른이 할 짓입니까? 그리고 당신, 저는 시어머니 뒤에 비겁하게 숨어있는 남편을 향해 고개를 돌렸습니다. 그렇게 떳떳하면 왜 당신 아버지, 우리 시아버지한테는 말 못했어? 당신이 코인으로 1억 날려먹은 거 아버님이 아시면 당신 호적에서 파버리실 테니까 그거 무서워서 우리 부모님 만만하게 보고 여기로 기어들어온 거잖아. 안 그래? 정곡을 찔린 남편의 무릎이 꺾이듯 휘청거렸습니다. 시아버지의 불같은 성격을 누구보다 잘 아는 남편이었습니다. 체면을 목숨보다 중시하는 시아버지가 장남의 도박빚과 처갓집 협박 사건을 알게 된다면 남편은 그날로 끝이었습니다. 그제야 사태의 심각성을 깨달은 남편이 제 앞으로 달려와 털썩 무릎을 꿇었습니다. 여보, 내가 미쳤었어. 내가 잠깐 어떻게 됐었나 봐. 아버지 하시면 나 진짜 죽어. 한 번만, 이번 한 번만 살려주라. 장인어른, 제가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 바닥에 머리를 찌으며 싹싹 비는 남편의 모습은 한없이 초라하고 찌질했습니다. 조금 전까지 서류를 들이밀며 당당하던 패기는 온데간데 없었죠. 살려줘? 네가 오늘 아침에 날 그 지옥 같은 고속도로로 밀어넣을 때 내 생각 단 한 번이라도 했어? 톨게이트를 지나기 전엔 절대 못 돌아올 거라 계산하고 이딴 짓을 꾸민 주제에 이제 와서 살려달라고? 저는 미련 없이 가방에서 제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연락처 목록을 스크롤하여 시아버지라는 세 글자를 찾는 제 손가락을 보고 남편의 눈이 튀어나올 듯 커졌습니다. 여보, 안 돼. 제발, 아버지한테만은 제발. 남편이 기를 쓰고 일어나 제 휴대폰을 뺏으러 달려들었지만 현관을 지키고 있던 오빠가 순식간에 다가와 남편의 뒷덜미를 낚아채 바닥으로 패대기 쳤습니다. 시어머니가 비명을 지르며 오빠에게 매달렸지만 저는 흔들림 없이 통화 버튼을 누르고 스피커폰으로 전환했습니다. 뚜루루 뚜루루루. 정막이 흐르는 거실 안 스피커폰을 통해 울려 퍼지는 통화 연결음은 남편과 시어머니에게 사형 선고나 다름없었습니다. 새아가 지금 오고 있냐? 차가 많이 막히지? 곧이어 들려오는 시아버지의 근엄한 목소리. 남편은 사색이 된 얼굴로 입을 쩍 벌린 채 아무 소리도 내지 못했고 시어머니 역시 사시나무 떨듯 몸을 떨며 그 자리에 굳어버렸습니다. 저는 바닥에 나뒹구는 남편의 수치스러운 몰골을 차갑게 내려다보며 입을 열었습니다. 아버님, 저 지금 저희 친정집입니다. 친정? 네가 거길 왜 가? 오늘 먼저 내려와서 제사상 준비하기로 안 했냐? 애비는 어딨고? 아버님, 아들은 지금 제 눈앞에서 무릎을 꿇고 빌고 있습니다. 아버님 몰래 코인으로 1억을 날려먹고 어머님까지 대동해서 저희 친정 부모님 노후자금 빼앗으려다 저한테 딱 걸렸거든요. 제가 지금 아버님 아들 인감이 찍힌 1억짜리 차용증을 손에 쥐고 있는데 이걸 당장 경찰서로 들고 갈지 아니면 시댁으로 들고 갈지 아버님이 결정해 주셔야겠습니다.
전화기 너머로 무거운 정적이 내려앉았습니다. 가장 감추고 싶었던 치부가 가장 두려워하는 사람에게 실시간으로 까발려지는 순간 남편과 시어머니는 스스로 파놓은 무덤 속에서 완벽하게 파멸하고 있었습니다. 뭐? 1억? 코인? 지금 그게 무슨 소리야? 스피커폰 너머로 시아버지의 벼락 같은 고함이 터져나왔습니다. 평생 교직에 몸담으며 체면과 명예를 목숨처럼 여기던 분이셨습니다. 시끄럽던 거실은 순식간에 찬물을 끼얹은 듯 조용해졌죠. 아버지 그게 오해가 있는데요. 남편이 기어들어가는 목소리로 변명하려 했지만 저는 자비 없이 남편의 말을 잘랐습니다. 오해요? 방금 저희 오빠가 두 사람 대화 녹음한 거 제가 경찰서 가기 전에 아버님 폰으로 먼저 전송해드리겠습니다. 처갓집 재산도 다 아들 거라며 당당하시던 어머님 목소리도 아주 생생하게 담겨 있거든요. 그때였습니다. 사태의 심각성을 깨달은 어머니가 갑자기 남편의 등짝을 후려치며 소리를 질렀습니다. 야 이놈아, 네가 처갓집 가서 무릎 꿇고 빌면 장인어른이 알아서 해결해 주실 거라고 나더러 옆에서 거들어만 달라고 했잖아. 내가 언제 강도짓을 하겠어? 방금 전까지 사돈댁 돈은 내 새끼 거라며 며느리 친정부모를 쥐잡듯 잡던 시어머니가 시아버지의 불효령이 떨어지자마자 아들에게 모든 책임을 덮어 씌우기 시작했습니다. 발등에 불이 떨어진 남편 역시 지지 않고 맞받아쳤죠. 엄마가 아까 다 모실 거니까 당겨 쓰자며 왜 이제 와서 내 핑계를 대. 내가 언제 네가 죽는 소리 하니까 어미 된 도리로 한마디 거둔 것뿐이지. 불과 10분 전만 해도 똘똘 뭉쳐 저희 부모님을 압박하던 모자가 서로를 물어뜯으며 진액탕 싸움을 벌이는 꼴이라니 그 우스꽝스럽고 추잡한 총극을 지켜보며 저는 미련 없이 통화 종료 버튼을 눌렀습니다. 마침 현관 밖에서 낯선 발소리와 초인종 소리가 이어졌습니다. 오빠가 상황이 더 커지기 전에 불러둔 경찰이 도착한 겁니다. 경찰관들은 먼저 저희 부모님을 안쪽으로 모시고 남편과 시어머니를 따로 세워 진술을 확인했습니다. 녹음본과 차용증이 있다는 말에 두 사람은 더는 큰 소리를 치지 못했습니다. 복도에 나와 웅성거리는 이웃 주민들의 시선 속에서 체면을 그리 중시하던 시어머니는 고개를 푹 숙인 채 제발 얼굴만은 가려달라며 애원하기 바빴습니다. 그날 이후 일은 쉽게 끝나지는 않았지만 분명하게 진행되었습니다. 저는 뒤도 돌아보지 않고 이혼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오빠가 확보한 선명한 녹음본과 남편의 인감도장이 찍힌 1억 원짜리 차용증은 남편의 유책 사유를 증명하는 중요한 자료가 되었습니다. 남편은 어떻게든 양육권과 재산의 절반을 지켜보려 발악했지만 명백한 증거 앞에 변명은 통하지 않았습니다. 몇 달의 조정과 소송 끝에 위자료와 제가 지켜야 할 재산은 제 몫으로 지킬 수 있었습니다. 시댁의 상황은 더욱 처참하게 무너졌습니다. 장남의 도박빚과 사돈댁 협박 사건의 전말을 알게 된 시아버지는 뒷목을 잡고 알아 누우셨습니다. 결국 남편의 악성부채를 막기 위해 시어머니가 평생 유세 떨며 살던 번듯한 본가 아파트를 금매로 넘겨야만 했죠. 좁고 허름한 빌라로 쫓겨나듯 이사한 시어머니는 그토록 애지중지하던 아들과 매일같이 돈 문제로 악다구니를 쓰며 지옥 같은 일상을 보내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저를 착취하려던 그들의 오만함이 결국 자신들의 삶을 송두리째 불태워버린 겁니다. 그리고 1년이 흐른 지금 저는 지은이를 데리고 친정집 근처의 아담한 아파트로 이사해 자리를 잡았습니다. 더 이상 주말마다 시댁의 호출에 불려갈 일도 명절마다 블랙박스가 꺼진 차를 타고 지옥 같은 고속도로를 아이와 함께 외롭게 달릴 일도 없어졌습니다. 올해 명절 아침 저는 참 오랜만에 늦잠을 잤습니다. 늦지막이 일어나 거실로 나가보니
친정엄마가 지훈이와 함께 웃으며 동그랑땡을 붙이고 계셨습니다. 고소한 기름 냄새가 집안을 가득 채우고 있었죠. 엄마 일어났어? 할머니가 나 좋아하는 햄반찬 해준대. 밀가루를 볼에 묻힌 채 환하게 웃는 아이의 얼굴, 그리고 그 옆에서 평온하게 미소 짓는 부모님의 모습을 보며 저는 묵은 체증이 싹 씻겨 내려가는 듯한 해방감을 느꼈습니다. 억지로 만들어낸 가짜 평화가 아니라 내 소중한 사람들을 지켜내고 얻은 진짜 평온, 제 인생의 운전대를 비로소 제 손으로 온전히 꽉 쥐게 된 기분이었습니다. 제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가족이라는 이름표를 달고 있다고 해서 그들이 주는 모든 상처와 기만을 무조건 참고 인내해야 하는 건 아니라는 걸 저는 이번 일을 겪으며 뼈저리게 배웠습니다. 진짜 가족이라면 서로를 지켜주고 보호해야지 벼랑 끝으로 등 떠밀며 일방적인 희생을 강요해서는 안 되는 거니까요. 혹시라도 저처럼 그래도 내 남편이니까 아빠 없는 아이로 키울 순 없으니까 하는 마음으로 부당한 상황을 꾸역꾸역 버티고 계신 분이 있다면 감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용기를 내어 나 자신과 진짜 소중한 사람들을 먼저 지키시라고요. 끊어내야 할 인연을 과감히 잘라냈을 때 비로소 진짜 내 인생이 다시 시작된다는 것을요. 긴 사연 끝까지 들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저와 저희 가족이 앞으로 더 단단하고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시청자 여러분의 따뜻한 응원과 지혜로운 조언의 댓글 부탁드리겠습니다. 늘 건강하시고 평안한 하루 보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